다음은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 K-팔러시 플랫폼이 수행하게 될 정책연구의 비전에 대한 기조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조발제는 강석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석훈입니다. 저는 오늘 출범하는 K-팔러스 플랫폼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전략 페이퍼는 아직 초안 단계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모아서 더 좋은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 내용들은 모두 다 저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프로포즈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K-팔러스 플랫폼 약칭으로 저희가 K4를 쓰기로 했는데요. K4는 현재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갈등과 혼돈의 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등과 혼돈은 두 가지 측면, 즉 글로벌 측면과 대한민국 측면에서 모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갈등과 혼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체제 갈등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패권 싸움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와 또한 전체주의의 패권 그런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의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풍요를 가져오는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냐,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경제 성장이 현재 지속할 수 있느냐,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지속할 수 있느냐 에 대한 굉장히 큰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약 10몇 년간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 부채를 통한 재정 정책과 굉장히 전무후무한 제로금리 정책으로 버텨가고 있는 약간의 경제 정통 이론으로 놓고 봤을 때 임시 응급 처방이 잠시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세계 경제가 이 응급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혼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과연 다시 백투 노멀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또 다른 코로나20 시대, 또 다른 이 팬데믹 시대가 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굉장히 좀 혼동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저는 혼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바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계속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 국가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담론 중에 하나인 양극화 해소의 경우에 이거를 일자리 확대라는 정통적인 방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의 논쟁도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세대 간 갈등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위 말하는 개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현재의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와 선진국에서 자라서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현 세대 간의 굉장히 인식의 갈등이 굉장히 큰데,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또한 최근에 와서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가 과연 정치가 대한민국의 효용을 높이는 거냐, 아니면 효용을 낮추는 거냐 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통괄적인 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시계열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1945년에 독립을 함으로써 근대화를 시작했다. 근대화라는 표현보다는 근대 국가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맨 처음에 시도된 것이 산업화라고 표현되는 경제 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라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라는 프레임이 1987년, 88년 이후로 민주화라는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있고, 또 하나의 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1998년 IMF 크라이시스 이후에 전개되었던 대한민국의 복지 확대 과정,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여기가 끝일까에 대해서 과연 지금부터 2021년부터 펼쳐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뭘까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없는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장에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이렇게 프레임으로 생각한다면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다음에 What is beyond welfare state? 복지국가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본격화되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흐름을 제가 현재 상태에서 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먼저 경제에서는 산업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보면 여기에 새로운 요소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고령화 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던져주고 있는 위기는 바로 성장의 정체와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어떻게 하는 그런 강력한 산업화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우리 경제의 베이스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이끌어왔던 복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복지화는 무수히 많은 돈을 넣고 있고 앞으로 넣을 예정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치하고 있고, 중복적인 복지가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복지 시스템에 대한 구조개혁은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로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복지 파퓰리즘이 확산되는 이런 상태가 현재 우리나라 복지화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는 많이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법치의 왜소화, 그리고 정치의 비대화, 여론의 왜곡화, 이런 현상들이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분열 및 갈등이 증폭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장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통합적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냐, 이게 이제 이쪽 분야에서의 저희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강력한 산업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복지화, 그리고 통합적 민주화를 완성해서 우리가 선진 복지 민주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중기 국가 비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는 조금 더 롱텀으로 긴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기 국가 비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1945년이 대한민국 독립한 해이고 신생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가 2045년이고, 2045년에 100년에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하는 국가, 이게 독립 100년에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민주화, 산업화, 복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봤을 때 문화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가져갈 것이냐의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슈 중에 하나는 제가 던지는 나름대로 던지는 담론은 가치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많이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물질적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천착을 했지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논쟁이 좀 부족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한 이 가치 논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가치 논쟁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이 문화의 가치화까지 완성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장기 비전 안으로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그럼 이러한 장기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저희 K4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비전인데요. 먼저 글로벌로 자본주의의 가치를 더하는 가치 비전 플랫폼을 첫 번째 플랫폼의 성격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가치를 더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가 항상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최근에 받고 있는 도전은 여러분 자연으로부터의 도전입니다.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받고 있는 도전인데 이게 환경 보존이라는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만든다라는 현재 개념이라면 저는 굉장히 자연의 도전 이후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전받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극단적인 양극화 부분입니다. 이 극단적인 양극화 부분을 자본주의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가치를 포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능한 지식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은 대한민국 독립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정책 플랫폼,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전략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K4의 롱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롱텀 비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롱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스트래티지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해보면 TGIF라는 게 생각이 나서 저희가 TGIF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TGIF는 두 단어가 다시 리어레인지먼트를 다시 재조정을 하면 앞에 글로벌과 G와 F가 저희가 글로벌과 미래가 저희가 생각하는 세상에 대한 뷰가 될 것이고요. 이 세상에 대한 뷰를 저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저희 K4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길 것은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기술이고 I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뷰, G와 F의 뷰와 그 다음에 T와 I의 뷰, 이게 이제 합치면 TGIF인데 이 TGIF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고 제고하는 것을 저희가 큰 프레임워크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좀 용감하게 던지는 예를 들면 담론은 이런 거죠. 복지는 돈이 아니라 복지는 테크놀로지다. 뭐 이런 담론을 저희는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밸류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코다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전략입니다. 코다이는 이제 코리아의 K-O와 디지털의 D, 그 다음에 AI의 I를 합쳐서 그냥 코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디지털과, 그 다음 디지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I,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더해서 코다이를 활용해서 저희는 할 겁니다. 저희 모든 연구를 코다이를 활용한 연구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또 코다이를 활용해서 연구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이런 굉장히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중시하는 연구기관으로 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코다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한 정책 대안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코다이 기반 복지 시스템,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저희는 복지가 테크놀로지라는 컨셉으로 바꾸게 되면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코다이에 기반하는 정부 조직이라든지 또는 코다이에 적용하는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제 AI에 소외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으로서의 AI도 있지만 Aging Intelligence라고 해서 저는 말을 경륜지능이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이 경륜지능이 인공지능과 합쳐질 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도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경륜지능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AI와 AI의 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래티지는 저희는 삼각형 접근 방법, 트라이앵글 어프로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 다른 견해, 다른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 이렇게 이분법이 있다면 좌파, 우파에다가 미래를 더하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보면 좌파, 우파 문제가 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와 부담, 복지의 이분법. 그래서 뭐 저부담, 저복지, 중부담, 중복지 이렇게 고부담, 고복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각은 저는 성장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과 조세와 복지에 밑에 성장을 집어넣게 되면 이 프레임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 논쟁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는데 여기에 정부의 높고 낮음이라는 컨셉을 넣어서 낮은 정부라는 트라이앵글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복지 파트에서 보편과 선별의 이분법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삼각형 프레임으로 노동, 교육, 복지의 트라이앵글로 보면 이 선별과 이 보편은 완전히 다른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트라이앵글 어프로치를 제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할 때는 기존의 두 가지 뷰에 대해서 다른 뷰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략은 그냥 research for research가 아니라 research into actio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한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노력까지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이조 전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리서치 앤 액션 플랫폼 그러니까 리서치 앤 리서치 플랫폼이 아니고 리서치 앤 액션 플랫폼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스트래티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향후에 그럼 어떤 연구들을 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챌린지들이 크게 보면 매크로 챌린지가 있고 마이크로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크로 챌린지 즉 거시적 도전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차 세계경제대전 응전하기, 믿을 수 있는 재정 만들기, 복지화 내실화하기, 교육과학 혁신으로 미래 만들기, 그리고 힘차게 성장하는 강한 경제 만들기, 민간 기술 환경에 공존하기, 그리고 국민 통합형으로 정치 개혁하기 이런 것들이 저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나갈 거지만 오늘 여기 기조발제에서는 앞에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대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 세계 대전인데 경제 대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전하기라고 했는데요. 먼저 3차니까 1차, 2차는 뭐냐라고 보면 저는 1차 세계 경제 대전은 바로 1800년대에 있었던 영국과 미국의 경제 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에 앞서갔던 영국이 세계를 이끌어간 영국의 경제력과 여러 가지 어쨌든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국이었지만 이게 경제
경제력이 1861년 정도에 미국의 GDP가 영국의 GDP를 넘어선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861년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시기가 저는 제1차 세계 경제 대전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겼던 미국은 이제 세계 강국으로 존재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저는 제2차 경제 대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미국이 그 세계 이제 그 1위 국가가 됐는데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바로 일본과 독일의 도전이 거셌죠.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도전은 결국 독일은 통일로 주춤했고 일본은 버블 이후 고령화로 주춤하면서 이 1990년대 이래로 일본과 독일은 미국을 쫓아가는 데서 멈추고 격차가 더 확대되면서 이 전쟁에서는 이제 미국이 독일과 일본의 도전은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볍게 물리쳤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3차 대전은 좀 다른 것이죠. 3차 대전은 이 GDP 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GDP로 구성이 되는데, 요 지금 그래프는 여러분 요 그래프는 이제 시장 환율이 아니라 PPP 환율로 PPP 환율로 물가를 감안한 환율로 계산된 거지만, 물가를 감안한 환율로 계산해서 봤을 때 이미 중국의 GDP가 미국과 거의 유사해진 지경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연구기관들은 2030년 이전에 시장 환율로 계산한 GDP도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제 판단으로 지금과 같이 미국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관점으로 가다 보면 2025년 언저리에도 이 미국과 중국의 크로스 현상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현상은 정말로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는 대격돌의 변화 시기가 될 것이고,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 가기 전에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 미국이 1860년에 영국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이 1800년대에 1882년에 미국의 GDP가 중국의 GDP를 넘어섭니다. 여기 보시면 1800년대 중국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치고 올라갔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1882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이면 150년 만에 이게 양국의 GDP가 뒤집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가끔 너무 이런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서방의 기자로부터 중국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한 200년밖에 안 지나기 때문에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다시 150년 만에 중국과 미국이 다시 만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분명한 거는 no Japanification, 일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의 나라로 시들어가는 나라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 홍콩나이제이션, 홍콩처럼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는 이런 체제가 돼서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저희가 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K4 신성장 정책, 신산업 정책, 신통상 정책, 이 세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신성장 정책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차적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완성해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상에서 성장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다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새로운 성장론을 저희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A4 신산업 정책인데, 이제 이 미중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이제까지는 기업과의 경쟁 구도였지만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 구도가 확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기업이 서로 협업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식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높인 신산업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중 대결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때문인데요. 예, 이런 요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산업 정책.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예를 들면 A 기업이 중국 정부와 상대하는 이런 식의 대결은 안 된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K4 신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로벌 가치를 구현하는 Value Based FTA Hub Korea 이런 컨셉을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value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대한민국 또는 글로벌 헬스 디바이드를 완화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밸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 FTA를 주도하는 그런 신통상 정책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을 수 있는 재정 만들기인데 이 이슈는 워낙 큰 이슈라서 제가 그래프 한두 개만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워낙 최근에 국가부채에 대한 논쟁이 워낙 많은데요. 국가부채는 저는 이 그래프 세 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여기 지금 보시면 까만색이 있고 까만색을 끝없이 올라간 게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회색으로 중간에 이렇게 주홍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저 컬러가 요 컬러인데요. 이게 보이시면 요 컬러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에 독일과 일본이 미국에 도전했다가 미국에 도전해서 지고 나서 독일과 일본은 각기 다른 도전을 받게 되는데 독일은 바로 통일이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통일 도전을 받아서 독일이 정부 부채가 많이 중간에 올라가지만 결국 통일 이후에 독일은 다시 정부 부채를 끌어내리는 이런 나라가 됐고요. 일본은 고령화하는 도전을 받았는데 그 고령화에 대한 도전을 끝없이 재정으로만 하다 보니 재정이 이렇게 거의 블로우아웃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일형으로 갈 거냐, 정부 국가 부채에 관해서 독일형으로 갈 거냐, 일본형으로 갈 거냐, 이건 답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드 되는 일본형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국가 부채 비율이 내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구조로 보면 내려가는 국가 부채 비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국가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복지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니 북유럽의 경우 국가들 제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들을 제가 챙겨봤는데 이 나라 중에서 여기 보시면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다른 복지 국가의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이미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부채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 국가 부채도 괜찮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리스키하고 위험하다는 접근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믿을 수 있는 재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믿을 수 있는 재정을 만들기 위해선 그동안 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논란이 있었지만 향후의 키워드는 느린 정부 대 빠른 정부, 그 다음에 높은 정부 대 낮은 정부 이런 개념으로 전환하게 되고 빠르고 낮은 정부를 가기 위해서는 코다의 정부가 돼야 된다. 디지털과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코다이를 바탕으로 해서 신정부 전략은 디지털 전환 가속으로 디지털 정부로 앞서가고 그리고 AI 기반 코다이 정부로 진화해서 초격차로 앞서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코다이에 기반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것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도 사실 이렇게 사람 중심이라기보다도 이런 완전히 디지털라이즈 되고 AI화된 이런 사회에 부응되게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부 조직 개편이 돼야 될 거다라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화 부분은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슬라이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지화의 문제는 지금 이게 통계청의 2017년
추계로 제가 계산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통계청이 지금 세 가지 고위, 중위, 저위로 그 인구를 추계를 했는데 사실 저위 인구를 추계를 하면요. 2067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3,365만 명으로 언제 수준이 되냐면 1972년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67년이 되면 1972년이니까 거의 약 100년 전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포캐스트인데 지금 추계로는 이때 2017년 추계했을 때 합계 출산율보다 지금은 훨씬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 비율은 훨씬 더 뭐라 그러나요? 2067년이 되면 저 3,351만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를 설계할 때 이렇게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복지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지금부터 향후 20, 30년간 인구가 늘어났다가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이 상황이라는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때 여기 지금 파랗게 서 있는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매년 65세가 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1년부터 향후에 약 20년간 매년 7, 80명, 어떤 데 90만 명이 매년 노인 세대로 들어가는 20년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간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베이비 부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시스템을 싹 갉아먹는 그런 시스템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갉아먹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했던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대한민국 복지에도 다 이렇게 시스템에 굉장히 이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세대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없이 복지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좀 무책임한 복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복지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슬라이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OECD의 그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소득이나 뭐 수입의 이동성은 전 세계에서 중간이나 OECD 국가들 중에서 중간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이동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직업 이동성은 가장 낮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굳어있는 고체 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직업 이동이 고정돼 있고 사람을 쓰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사람을 쓰는 일자리에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용하지 않고 로봇을 고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인구 문제와 이런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복지에 그냥 돈을 주입하는 것은 사실은 마른 땅에 물 붓기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탈출에 5세대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빈곤 탈출에 5세대의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사회적 이동성이 되게 낮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복지는 물론 전통적으로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효과 내실화, 복지제도 지속 가능성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은 복지의 디지털 전환과 코다이 복지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맨투맨 1대1 맞춤형 복지를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보다 더 강구해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혁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역시 이제 시간 관계상 국가 경쟁력에 못 미치는 교육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데이터들이 여러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왼쪽에 저기 파란색이 국가 경쟁력인데 저기 빨간색이나 저 까만색은 다른 교육 경쟁력, 영어 경쟁력 이런 것들인데 국가 경쟁력이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오른쪽도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그 국가 수준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대학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대학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4 저희의 제안은 뭐냐 하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국가를 이끌어가는 교육으로 개념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프레임의 중심에 모두를 위한 AI 교육, 미래를 위한 AI 교육. 그래서 AI 교육을 활성화하고 AI 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하고 또한 AI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이주호 전 장관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HT 그래서 하이테크, 하이터치 이런 컨셉인데요. 제가 해석하기는 하이테크는 경제적 인간, 하이터치는 사회적 인간 이렇게 꼭 이분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이제 경제적 인간과 사회적 인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HT의 교육 방법론을 저희가 좀 더 디벨롭해서 우리는 저희의 꿈은 이걸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매크로 이외에도 마이크로에 대한 정책도 할 건데 이거는 제목만 읽어드리는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로 정책은 바로 글로벌 재벌 기업 우리나라에서 상속과 경영권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두 번째는 1인 가구 시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초고령 시대에 부합되는 주택 정책은 뭐냐. 지금의 주택 정책은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자의 미래를 생각하는 노동조합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 네 번째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의 통합 방안, 통합개혁 방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시대에 빅테크, 핀테크 시대에 금융, 통신, 방송, 유통 이런 것들이 융합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인구 감소 시대에 초중등 교육을 에서 특히 지금 국세의 20.117% 정도에 떼어서 무조건 지방교육제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효율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인구 감소와 AI 군대에 대응하려면 어떤 내용의 모병제가 필요한가? 이런 식의 굉장히 저희가 한국 사회에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야심찬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과연 K4의 비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저희 혼자의 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연구원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의 많은 협조 앞으로 끝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응원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